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리 새로운 게 아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극단적인 소수의 주장으로만 치부돼 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북한이 역대 최대 규모로 6번째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완전한 핵보유국의 지위에 성큼 다가서면서 한국의 정치권에서도 독자 핵무장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연탄 찍기처럼 간단할 수도. 한국은 상당한 수준의 원자력 설비 능력을 갖고 있다. 대표적인 핵무장론자 중 하나인 석윤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한국이 핵개발을 결심하면 2년 내로 핵탄두 100개까지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의 핵개발은 기술과 경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이다. 서 교수는 2015년 주간조선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가가 결심하고 정치인들이 방패만 되어준다면 핵개발은 연탄 찍기처럼 간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이 정말로 핵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그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다. 그 즉시 전 세계가 한국을 제재하고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평양에서 열린 기념 공연. NPT 제재가 확립된 1970년대 이후 공개적으로 핵무장을 선언했던 대부분의 나라들이 상당한 경제적인 고통을 겪었다. 황일도 국립외교원 교수는 BBC 코리아에 이렇게 말했다. 한국이 제재로 겪을 고통은 북한이 겪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클 수도 있다. 수출 지향형인 한국 경제는 대외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제재는 매우 강력할 것이다. 한국의 핵무장은 중국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황 교수는 중국이 이를 빌미로 한국에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 경제가 사드 배치 문제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제재는 물론이고 전력과 의료까지 큰 타격. 제재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에서도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한국의 전력망과 의료 분야다. 한국은 전체 발전량의 3분의 1 이상을 원자력 발전에 의존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원자력의 발전 비중은 37.5%에 달하며 2024년에는 절반에 육박하는 48.5%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문제는 한국이 원전에 필요한 연료 전량을 수입에 의존한다는 데 있다. 한국에는 우라늄 광산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연료 수입은 미국, 호주, 프랑스 등이 가입돼 있는 원자력 원료 공급 그룹이라고 불리우는 국제기관의 통제를 받는다.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게 되면 한국이 핵연료를 수입할 길은 막히게 된다. 그 결과 한국은 일본이 전국의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중지했던 2011년보다 더 심각한 전력난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노틸러스 연구소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쓴 2014년 보고서는 이렇게 말한다. 황일도 교수는 핵연료 수입에 대한 제재가 시행되더라도 곧바로 발전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간 운용되고 있던 원전들이 보유하고 있는 연료가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핵연료에 대한 제재로 즉시 타격을 입게 될 부분은 의료 분야라고 황 교수는 말한다. 엑스선이나 CT, MRI 영상을 찍을 때 방사성 물질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물질들은 반감기, 다시 말해 유효기간이 짧다. 그렇기 때문에 NSG 차원에서 핵물질의 공급이 중단되면 며칠 내로 이런 의료기기를 못쓰게 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한국의 핵무장은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에 못지않은 비용이 든다. 국제 제재로 인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전력, 의료 분야에까지 미치는 피해까지 따져봐야 올바른 선택이 가능할 것이다. 미국의 한 언론이 한국이 전통적 우방인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할지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재건 움직임을 보이는 등 긴장감이 높아졌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을 언급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미 외교
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지난 9일 한국 잠수함이 핵으로 가려고 하나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잠수함 전력과 탄도, 순항 미사일 전력을 분석한 기사를 내놨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 또는 구매할 것으로 전망했을 뿐만 아니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미사일 플랫폼에 활용하기 위해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어기고 핵탄도 미사일도 개발할지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한국의 차세대 잠수함 건조 계획을 소개하며 이 계획은 한국이 전통적 우방인 미국의 영향권에서 독립할 수 있는 기초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매체는 지난해 9월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진수식을 가진 국산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한 창호함에 장착된 수직발사관에 특히 주목했습니다. 지난해 진수한 안창호함에는 1,100파운드 탄두를 탑재한 지대공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VLS-6기만 장착됐습니다. 그러나 이 매체는 우리 군 관계자가 2016년 향후 KSS-3 잠수함이 대기권 밖을 통과하는 SLBM을 발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는 사실을 보탰습니다. 미국 토마호크 같은 순항 미사일은 보통 탄두가 작은 전술 무기지만 탄도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큰 장거리 전략 무기로 분류됩니다. 이 같은 정황에 대해 한국 정부가 SLBMS를 목표로 하는 이유는 불분명하다고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평가했습니다. 재래식 탄두만으로는 SLBM을 운용할 가치가 없다는 분석입니다. 대기권을 벗어나는 탄도미사일은 요격당할 확률이 낮고 북한의 지하시설을 공격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너무 비싸고 부정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매체는 결국 핵탄도 미사일로 무장한 잠수함은 핵억제력의 골든 스탠다드라며 한국이 조용히 자신의 수중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대규모 민수용 원자력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순식간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은 안창호함을 포함해 총 9척의 KSS-3급 잠수함을 건조할 예정입니다. 후속함에는 1,000에서 2,200파운드의 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현무-2 파생 모델이 장착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이 러시아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기술을 이용한 냉간 발사 시스템을 이용해 이미 수중 발사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시험했다는 미확인 보도를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익숙한 풍경이 있다. 바로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론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여전히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 정치인과 전문가 그리고 언론은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한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한국의 핵무장 능력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면서 결단만 내리면 수년 내 상당수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고 장담한다. 그러나 한국이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는 국제 핵비 확산 체제를 뚫고 핵문턱에 넘어서려다간 쪽박찰 가능성이 높다. 또한 독재국가인 북한과 달리 민주국가인 한국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도 쉽지 않다. 쉽게 말해 한국의 핵무장은 정치외교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먼저 국제적 현실부터 보자. 한국은 핵확산 금지조약 회원국이자 국제원자력기구의 상시 감시를 받고 있다. 몰래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려면 북한처럼 NPT와 IAEA를 탈퇴해야 한다. 한국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우선 한국의 유엔 안보리 회부는 불가피해진다. NPT를 탈퇴할 경우 안보리 차원에서 다룬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 국내적으로도 커다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우라늄 금수 조치로 인해 농축 공장은 만들어도 곧 소용없게 된다.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재처리 공장을 짓는 것도 쉽지 않다. 미국이 한국의 사용핵 연료의 형질 변경, 즉 재처리 시설 보유에 동의해줄 가능성도 극히 낮지만 설사 미국이 동의해주더라도 문제가 따른다. 재처리 시설은 으뜸 가는 위험 시설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야기해
입지 선정부터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이다. 재처리 시설을 만들어 가동하더라도 한반도 유사시 피격 대상이 될 수 있고, 피격 시 그 자체가 엄청난 방사능 물질을 뿜어내는 핵폭탄이 될 위험이 크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실질적인 핵무장을 위해서는 핵실험이 필요하다. 과연 좁은 영토에 5천만 명이 모여 사는 대한민국에서 지하 핵실험장을 건설하고 실제 실험할 수 있을까?